네, 정치여담야당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 오후 5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파면된 지 꼭 일주일 만인데요. 자, 장경태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사저로 돌아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주일이나 걸리냐? 뭐 이렇게 민주당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틀 만에 나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일주일여 걸렸다는 것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사실 이미 구속 취소가 되면서 이미 이전에 관저에 복귀했기 때문에 이삿짐을 꾸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셨을 텐데 아마도 여러 가지 또 관저 이전과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용산에 있는 인근에 있는 관저이기 때문에 또 관저 이전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관저 증축 공사에 대한 의혹, 또 지금 이 여러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5개의 동에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뭐 사우나냐, 뭐 시술방이냐, 미술방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좀 지연하면서 감추기 위한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혹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의혹은 아무튼 안 만들도록 네. 조치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주일이나 퇴거가 걸린 이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좀 늦어진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갈 곳이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특별히 뭐 고려하거나 조치할 사항이 없었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돌아갈 곳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호상 뭐 고치거나 또는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네. 근저에서 뭔가를 하거나 뭔가 조치할 게 많아서 늦어지기보다는 돌아갈 사저에 대해서 뭔가 하거나 조치할 것이 많아서 늦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왜냐하면 그간의 탄핵 심판 절차 기간이 길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다른 의견처럼 여러 가지 뭐 의혹들처럼 그런 걸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시선이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차 계약 이후에 사실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면 며칠은 봐주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할 건 아니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예. 그런데 이 경호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탄핵 심판이 아주 길어지면서 준비할 시간 충분히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야박한 걸 말씀하셔서 하시면 5월 10일 날 0시에 방빼라고 했던 건 윤석열 당시 당선자였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요. 하루 전날 나왔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야박을 얘기하기는 참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방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를 개방하는 거라서 물론 이제 상대방 입장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국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에 그래서 약간의 경우 해서가 다른데 어찌됐든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좀 정치적 쟁점 소재로 쓰기에는 너무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장경태 의원 일단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한국사 강사인 전환기 씨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또 전환기 씨가 SNS에 올렸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여러 이 셰프들을 불러서 대거 관저 만찬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지탄이 있고요. 또 뭐 전한길, 윤상현 의원, 또 나경원 의원 등이 또 관저에 잇따라 방문하고 마치 관저 배후에서 여러 가지 또 대선 출마와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했다라는 썰들이 많이 지금 또 본인들 후보들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탄핵 인용 이후엔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되고 반성하고 근신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께 송구스러운 모습보다는 너무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한국사 강사 전환기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전한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청년 세대들 어떡하냐. 이 탄핵 반대에 시위한 그분들께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자, 전환기 씨가 느끼기에는 깊은 의미였다고 그럽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지지층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사실상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지층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에게 메시지를 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대통령 개인의 이제 파면 여부도 쟁점이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끝났죠. 그리고 뭐 형사적 법적 평가 남아 있죠.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이 오롯이 감당할 부분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이 탄핵 국면에 있어서 사실 책임과 무관하지 않은 국회 전행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헌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개헌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권에서 한 발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걱정이 있는 거죠. 이런 정치 구조 하에서, 지금 이런 대의 구조 하에서는 우리가 원래 헌법 기초론자들이 만들었던 그 대의 제도의 원래 취지에 반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 못하는 대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대의 기구가 강력히 충돌했던 거고, 그래서 현재 비상계엄까지 갔던 거고 탄핵까지 갔던 거다라는 이제 대통령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헌재 결정문에도 그와 비슷한 취지의 일부 문구가 들어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잘잘못을 이제 떠나서 어쨌든 구멍이 있는 이 헌법 제도를 좀 고쳐야 되는데 이 헌법 제도를 고치려 그러면 이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만약 국민적 지지가 여론으로 형성이 된다면 또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이른바 관저 정치를 계속 이어온 셈인데 이제 사저로 옮기게 됩니다. 사저에서도 이른바 사저 정치를 이어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국민적 메시지 내셨다고 했는데요. 이 탄핵 인용 이후에도 메시지도 그렇고 여러 차례 뭐 문자나 또 이 방문하신 분들이 관저에 방문하셨던 분들의 전원에도 그렇고요.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또 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는 메시지는 없었고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썼었고요. 지금 보면 이 탄핵 반대를 외쳐온 분들께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탄핵 반대든 탄핵 찬성이든 혹은 탄핵에 관심이 없던 국민이든 모든 고통을 받은 모든 국민들께 미안하고 잠이 안 오셔야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지지층에게 주는 지속적 메시지라 보기 때문에 저는 배후에서 관저 정치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온통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대통령 선거를 나가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다 윤심이 자기들 본인들에게 출마를 권유받았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이 공수표 던지는 정치, 광파는 정치,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를 안 내시고 근신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메시지 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입법부와 이 행정부가 충돌했다. 네. 저는 제도 탓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죠. 입법부가 견제하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와 더불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충돌과 갈등도 헌정질서 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개헌을 얘기하시는데 뭐 저는 제도 탓을 부정하지만 개헌이라도 항상 정치권 요구에 의해서 개헌되었던 것들은 대부분 실패하거나 독재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 개헌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몇 명이 개헌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개헌해서 9차 개헌까지 성공한 개헌 사례 뭐가 있습니까? 4.19 혁명과 6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다 독재로 유신헌법 개정이나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국민들께서 개헌을 원하실 때 또 국민적 합의가 있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자, 개헌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단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개헌안, 뭐 권력 구도를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분하지만, 또 하나는 국회의 사실은 독주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도 결정을 분명히 적시했단 말이죠. 이것이 대통령의 인식을 떠나서 헌재가 인정한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국회 독주라는 것은 물론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근데 권한 행사의 목적인지 뭔지는 저희가 그 권한 행사의 빈도, 네. 그 당시의 정치적 배경, 예를 들면 탄핵을 22번씩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13번씩 통과시키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 평가를 떠나서 정치인들끼리 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한 것도 아닌가라는 뭔가 하여튼 자성적인 목소리로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평가가 따르겠지만 어쨌든 헌재 결정문에 대해서 박수를 쳤으면 네. 그 헌재 결정문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귀담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윤석열 대통령 사저로 돌아가서도 계속 메시지를 낼 걸로 예상된다는 예상이 많은데, 자, 문제는 이제 조기 대선이 불과 2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6월 3일이면은 이제 50일 남짓 남았는데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저희 그 경선 과정에서는 메시지를 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사저로 가실 때는 메시지를 일상적인 메시지는 낼 수가 있죠. 네. 뭐 서면이든 아니면 전원이든 그런데 적극적인 정치형 메시지는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제 본선 과정에서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든 안 내든 뭔가 언행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본인의 정치력 여하에 따라서는 내가 긍정적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그건 당연히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역대 대통령들이 중립을 지켜라 이런 법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아직 이루지 못한 뭐 국회 독주에 대해서 뭐 좀 심판해달라라는 취지의 완곡한 메시지를 에둘러서 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모든 언행은 정치적인 메시지로 다가가는 거죠. 네. 화자 입장에서 보면 또는 중간에 매개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정치적 메시지가 들리기도 하는 거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본인이 형성해가지고 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양자의 구분은 되지만 저는 정치적 메시지로 들리는 여러 가지 언행이 본선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